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2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첫 금통위를 마친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물가중심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소득 감소와 물가 부담이 한꺼번에 오면서 유통가 일부에선 소비 둔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의 물가 대책이 주목됩니다. SK와 LG그룹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모두 늘릴 방침인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부진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산업으로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이 여전히 높다는 낙관론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 우리 약세장으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좀 분석이 됩니까? 우선 오전 내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오후 2시를 전후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한 다음에 1,558억 원이라는 큰 매도 규모를 드러내면서 결국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건 환율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유입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9시 45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 오전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세를 키우면서 이 증시 또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했던 시점과 또 수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면서 또 연말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에 더해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올렸고요.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7%로 낮췄는데요.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심리 또한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우리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심층 분석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특히 약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기술주가 좀 유난히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삼성 SDI 등을 담은 코스피 200 정보기술 지수를 봤더니 오늘 하루에만 1.91% 내렸고요. 코스닥 기술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기술주 정보기술 지수 코스닥 150 중에 정보기술 지수에 포함된 LNF나 리노공업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이 지수 전체 하락률이 1.42%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를 살펴보니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지만 하지만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우선 이 투심이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46% 올랐고요. 월가 전망치였던 8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 예상치가 이 81억 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월가 전망치였던 85억 4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1% 상승하며 장을 마친 엔비디아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외에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존의 이 서버 내용 연수가 1년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서버 수요가 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좀 실적보다는 이 전망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비관적인 전망을 보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좀 특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제가 실적을 살펴봤더니 이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에서 1분기 그 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은
16억 1천만 달러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시장은 2분기 비용이 이보다 9% 오른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 비용 증가가 어떤 고용 인원의 증가나 생산량을 늘린 결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증권업계가 분석하기로는 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결국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 즉 기술주들이 비용 증가 그리고 실적 악화를 함께 겪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증권업계도 기술주에 대한 투심 위축과 주가 하락이 당분간 길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간밤의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시장 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는 그 5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일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해당 의사록을 좀 살펴봤더니 미국이 향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각각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큰 폭의 주가 하락이나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등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2분기 국내 총생산이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증권업계는 미국이 기준금리 속도를 조절하고 경기 또한 금세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위험은 적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해외 상황도 그렇고 오늘 국내에서도 기업들 투자 계획을 비롯해서 좀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기업을 큰 폭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기조지 않습니까? 이거와 좀 발을 맞춰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또 생산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연이어 발표되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 역시 법인세를 낮추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4일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에 이어서 오늘 SK와 LG 역시 각각 200조 원, 1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업 환경이나 투자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취임 후 첫 금통위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4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재차 기준금리를 높여 잡으면서 지난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상 배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빅스텝 예고와 고물가 현상을 잡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 다음 달 열릴 미국 FOMC에서 연준의 빅스텝이 유력한 상황.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두세 차례 추가로 빅스텝을 밟으며 연말 기준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인 3.1%에서 4.5%로 1.4%포인트 높여 잡았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남은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속도 등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새로 입수되는 경제 지표, 특히 성장과 물가 상승률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3%대 밑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와 중국 경기 둔화, 주요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악화된 글로벌 금융 여건 등이 꼽힙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경기 하방 위험 역시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기준금리가 연내 연 2.25%를 넘길 걸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과 가게의 자금 사정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유통가에서는 이미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 기자, 이번 한은의 인상보다도 일단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한은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나갔다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한은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차례, 즉 0.75%포인트나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서너 차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물가 관리에 고삐를 쥐겠다고 한 만큼 당장 물가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7월과 8월 2달 연속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3번 정도만 올리더라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25%가 되고 4번이면 2.5%가 되는 건데요. 이충제도 내년 초까지도 4%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 시장에 예측되는 이제 기준금리 상단이 2.5%까지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 빅스텝 배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빅스텝 얘기는 없었습니까? 없었고 간담회에서는 본인이 빅스텝 얘기를 이게 한 거에 대한 파장이 큰지 엄청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빅스텝과 관련해서는 여러 물가 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 이렇게 말을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현재 7에서 8%대인데 비해 아직 우리나라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만큼 이제 전문가들도 한은이 당장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초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상승률이 5%가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물가가 이렇게 기대만큼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 한은이 빅스텝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빅스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의 금리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걱정이 드는 게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이제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이제 3조 원 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3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 대출은 모두 1,750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대출자의 77% 정도가 이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액에다가 0.25%를 곱한 3조 4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불어난 이자가 이제 되게 되는 셈입니다. 단순 계산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9개월 동안 5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서 늘어난 이자가 17조 원에 달합니다. 대출자 한 명당 이자 부담을 따져보면요. 0.25%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자가 16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데 지난 9개월 동안 무려 80만 원이나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자 부담은 이렇게 커지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씀씀이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로 보면 아무래도 일상이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카드 사용 금액을 좀 한번 봐야겠는데요. 승인 금액은 1년 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가계 1분기 소비 지출 또한 1년 전보다 4.7% 늘며 11년 만에 최대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비 행태를 보면 조금씩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는 늘었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이나 명품 등 사치제 소비가 크게 늘었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전효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레저 여행 쪽에 좀 많이 소비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저 약속도 좀 많이 잡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모임 같은 것들도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비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그럴 기회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과 외출 수요가 들면서 관련 소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최근 쇼핑 지출액이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유로는 모임이 늘어서 집콕을 끝냈기 때문 등 일상회복과 관련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고르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비 회복을 이끈 건 수영복, 여행 가방, 선케어 등으로 대체로 단가가 낮고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입니다. 반면 가전, 인테리어, 조명기구 등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매출은 꺾이는 추세입니다. 내구 소비재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은 소비를 이연시키고 다음에 상황이 좋아질 때 사겠다. 냉장고 당장 뭐 고장나는 거 아니니까. 그 100만 원 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10만 원짜리 소비로 만족하는 거죠.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 해 2천만 원 이상 물건을 사는 VIP 고객의 매출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2%, 33% 늘었고 백화점 명품 매출 신장률은 이보다 더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교육, 통신, 가정용품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죠. 또 인플레도 예상보다 또 오랫동안 높아지고 있고요. 일시적인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부 품목과 계층에서만 집중되는 현상이 경기 부진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지금 가게가 돈을 쓰고 있긴 한데 확실히 품목 면에서는 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가게를 덮친 물가 폭탄까지 만약에 고려하면 사실상 소비가 그대로입니다. 1분기 소비 지출이 4.7%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물가 상승분을 뺀 이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는데요. 사들인 건 예전과 비슷한데 높은 물가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액만 보면 소비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 셈이죠. 특히 필수 소비로 분류되는 이 식료품 등의 지출은 1년 전보다 0.9% 늘었지만 이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면 오히려 1년 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전에 한 3,000원에 2개를 샀다고 하면 지금은 4,000원을 주고도 1개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거, 수도, 그리고 교통 등 삶을 꾸려나가는 필수 소비의 실질 지출이 모두 줄었는데요. 사실상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는 얘기여서 체감되는 삶의 질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휘발유 그리고 경유 주유소에서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2,000원을 넘어선 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물가는 오히려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오늘 기재부랑 한은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번 달에 5%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생활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면 전월보다 1.1% 올라서 4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인 이 축산물과 수산물, 전력, 가스들의 상승폭이 커서 아무래도 저소득 측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탓에 실제로 씀씀이도 줄인 모습입니다. 1분기 가계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이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1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어들면서 재차 역대 최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체 45% 상승한다. 이렇게 네, 좀 4.5%. 네, 4.5%로 제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역산해서 보면 물가가 3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좀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보면은 금리가 올라서 경기가 위축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이런 인상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 좀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금 조달 금리도 올라서 영업이익으로도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한계 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정경료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이제 오를 때마다 일시적인 한계 기업 비중이 5.4%포인트 늘고 추가 이자 비용 부담도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만약 금리가 3%포인트 오른다. 이럴 경우 한계 기업 비중은 50% 절반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높은 회사채 발행은 줄이고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은 기업어음, 즉 CP를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는데요. 오늘 금감원 자료가 발표되는데 이걸 보면요.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지만 CP는 20%나 늘었습니다. 만기가 수개월짜리인 이런 CP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기업 대표가 직접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 CP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 자금 상환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집중될 수가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신 기자가 지금 유통업계를 출입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가 소비의 변곡점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하반기 대응에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5월쯤이면 이제 하반기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대외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하반기 전략을 세우기보단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속화됐던 이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사실상 종결되는 변곡점이죠.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거 풀었던 그 돈들을 다 회수하고 거품이 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정 기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는 전망대로 물가가 피크아웃이 안 온다고 한다면 네네네. 이건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목소리 높고 사실 물가가 급등한 데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제 빚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소비 위축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경기가 침체될 수 있고 이런 목소리도 크고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창용 총재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올해 2.7%, 내년 2.4%라는 성장률 전망은 아직 2% 내외인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러한 물가 하방 위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유난히 강조했는데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실제 물가가 더 높아지고 실질 임금이 이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취약계층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정부의 기재부 이런 곳들의 이제 재정 적재과 같은 정부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말대로 지금 뭐 통화 정책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물가가 시의를 다투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거론되는 안들을 좀 보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1주택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좀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유를 쓰는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죠. 식료품 등 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밀가루 가격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또 뭐 농축수산물과 식용유 등 수입 품목의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 기자, 오늘 분석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한 줄로는 5% 물가 온다, 기준금리 2.5% 간다. 해시태그는 거리두기 풀리면 뭐하나 하는 인플레 불 끌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정,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백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연달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SK와 LG그룹은 총 35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사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발표도 이 반도체와 배터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삼성과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것을 미래 먹거리로 조금 살피고 있는지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SK그룹은 앞으로 5년 동안 247조 원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BBC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LG그룹도 같은 기간 이제 106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배터리와 소재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 48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그리고 SK와 LG까지 오늘까지 나온 주요 그룹사들의 총 투자 금액을 합치면 지난 일주일이죠.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현대중공업그룹도 21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기업들이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 기자가 열심히 말하는 중이라서 안 끊고 들었는데 이 SK가 투자한다는 BBC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장명한 게 아니고 이제 예. SK그룹에서 장명을 한 건데 배터리와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면은 배터리와 바이오와 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 SK는 이제 반도체와 소재 분야에 142조 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분야에 67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바이오에는 12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 투자 금액 상당 부분이 이제 이달 공사 준비가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될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 부지에 총 4개 반도체 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규모가 이제 122조 원에 달하거든요. 2025년 이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는 이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이 반도체 팹 4개가 다 완공되는 건 아니어서요.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투자 규모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초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되고 여기서 기술 경쟁도 계속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나노 D램 4세대를 SK 하이닉스가 조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5세대에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176단 낸드 플래시도 238단까지 지금 앞으로 기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지금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또 전기차 배터리와 분리막 생산 설비도 늘려서 이제 커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해야 하고요. SK온이 생산 능력을 2025년에 220기가와트 아워에서 2030년 500기가와트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에도 투자를 하고요. 또 바이오에서는 SK에서는 크게 SK 바이오팜이 신규 신약 개발을 개발하고 우리가 잘 아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MO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또 이 부분에서도 투자 역량을 키워서 바이오에서 어떤 좀 투자에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SK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 LG그룹의 경우에는
배터리 쪽 얘기가 전자 쪽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LG 그룹의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를 어떤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LG 그룹 차원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총 투자액 가운데 이제 43조 원을 배터리와 그 소재 그리고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행을 하고요. 예. 여기에 이 부분의 43조 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21조 원을 이들 분야의 R&D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에 이제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원통형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또 전고체 전지나 리튬황 전지 같은 차세대 전지 개발에도 좀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LG 전자인데 오늘 투자 계획서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가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외에는 딱히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전은 지금의 산업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에 LG그룹의 명운을 걸겠다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신규 채용 소식도 이제 빠뜨릴 수는 없는데 삼성이 이제 5년 동안 8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SK와 LG도 각각 5년 동안 5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SK는 반도체, LG는 배터리 쪽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단행한다는 걸 들어봤고 주요 기업들이 5년간 지금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한다. 이 기존에도 물론 투자를 계속 해오긴 했지만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대규모 투자에서 어떤 기업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이제 신산업,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유독 이제 국내 투자를 조금 지난 일주일 동안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예. 삼성은 이제 국내 투자 규모를 지난 5년에 비해서 100조 원 가까이 늘렸고 현대차 그룹은 아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온 이후에 63조 원을 따로 편성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SK와 LG도 국내 투자를 상당 부분 이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기업들 간에 조금 눈치 게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게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강화 같이 친기업 정책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에 대규모로 하기에 적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 시절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안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준비하겠다면서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친기업적인 정부와 그에 화답하는 기업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원숭이 두창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질병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연일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큰 유행 규모는 아닐 거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게 이름도 무섭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두창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천연두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천연두는 일본식 표현이고 두창이라고 표현해야 올바릅니다. 이제 1958년경에 덴마크의 한 실험실 원숭이에게서 발견돼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네. 감염되면 주로 손이나 발, 얼굴 이렇게 피부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고 발열,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까 이제 막 물집이 생기는
예. 걸 보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제 가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 딱지가 되기 때문에 흉터도 남습니다. 종류에 따라 치명률이 조금 다른데요. 콩고형은 치명률이 크게는 10% 정도로 높지만 현재 유행하는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1% 수준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전체 기간 치명률은 1.2% 정도입니다. 뭐 치명률은 생각보다 낮긴 한데 그래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국내 유입도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해외 여행객이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장 21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하다 보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코로나 수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염력이 낮다는 게 큰 이유인데요. 관련해서 감염내과 전문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파되는 주요 이제 방법이 상처라든지 이런 걸 통한 이제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이고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비말 감염은 가능하지만 그 경로로는 감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19처럼 쉽게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 두창이나 코로나에 비해서는 전파력이 매우 약하거든요. 주로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고 그 호흡기 감염도 큰 비말에 의해서 접촉이 길어야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치명률도 낮고 전파력도 약하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리긴 합니다만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코로나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이렇게 적다고 한다면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의 인바넥스 진네오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뿐이지만 일반 두창 백신도 85% 수준의 효과가 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일반 두창 백신을 HK 이노엔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이 HK 이노엔은 최근에 원숭이 두창까지 적응증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시가 테크놀로지스, 국내에서는 파미세 등이 있는데요. 최근 현대바이오도 원숭이 두창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지어 관련 기술 보유 여부가 검증이 안 된 상장사까지 테마로 묶여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녹십자 MS라던가 노터스, 캐몬 등이 대표 이제 테마로 묶인 주였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 수준으로 퍼질 가능성도 적고 특히 국내에서는 백신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각국 방역 당국이 덴마크의 백신을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요. 그러면 국내에서 백신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방역 당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중적인 사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두창이 1970년대에 없어진 지 오랜데 생화학 테러나 실험실 사고에 대비해서 두창 백신을 보유하는 정도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두창 사용 계획이 없다는 정부 입장 보시겠습니다. 고도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두창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숭이 두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인구에 대한 당장의 사용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네, 전문가들은 만약 국내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거 두창 접종 전략처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만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관련주도 흐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클라우드 업계가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와 투자 유치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먼저 메가존 클라우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는 올 2월 1,300억 원 규모의 KT에서 유치를 했고요. 지금 네. IMM, 프라이빗 에쿼티, MBK 파트너스 등과 추가적인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 최근 5천억 원 전후의 투자 유치가 추진 중인데 확정될 경우 올 들어 5월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 가운데 보타메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투자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안성국 메가존 클라우드 부사장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KT 투자가 완료가 되었고요. 시리즈 투자자분들도 지금 투자가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투자 자금들을 통해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024년까지 매출 2조 원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오게닉한 성장들, 인력 확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모델 중에 어떤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러한 부분들로의 새로운 성장 그리고 확대를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는 마켓컬리를 비롯해서 우아한 형제들, 미래에셋, 넥슨 등 주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클라우드는 다소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그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만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 메가존 클라우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과 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4,596억 원, 영업 손실은 152억 원을 기록했고 예.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8,862억 원, 영업 손실은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업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세,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민간 수요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통합하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총 8,680억 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인 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 제조,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까지 인프라가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인프라 위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 ICT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커질 뿐만이 아니고 메타버스, 가상세계, 그리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동반선장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게 가장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20년 2조 7천억 원에서 올해 3조 7천억 원으로 약 1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조사기관 업체인 한국 IDC는 올해 국내 민간 클라우드 IT 인프라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민간 부분입니다. 26.1% 성장한 1조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한국 IDC는 대규모 데이터를 운용하는 국내 하이퍼스케일러, 이 하이퍼스케일러는 약간 좀 대규모 투자라는 아마존이라든지 예, 구글, 예. 우리 같은 경우 네이버, 카카오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확장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클라우드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은 물론 민간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전환이 동시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성국 메가존 클라우드 부사장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이제 성장 초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 그리고 혁신 회사들, 유니콘 같은 회사들이 성장을 이끌어왔던 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공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있어서 디지털 전환 쪽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기존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더 추가적인 기회들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상장 준비도 좀 활발하다던데요. 네, 대기업들 가운데선 KT에서 올해 분사한 KT 클라우드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지난 4월 KT 클라우드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 즉 IDC 사업을 이렇게 분사를 했는데요. 또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 CNS도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약 7조 원,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도 상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메가존 클라우드 역시 시리즈 C 투자 유출 완료한 후 상장 준비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성국 부사장의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리즈가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IPO 준비를 위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24년 중에 IPO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루어졌던 그 시리즈 투자 밸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에서 IPO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군에서도 코스닥 시장 상장 준비가 활발합니다. 솔트웨어는 미래에셋, 데우스펙, 사무와 합병을 통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틸론도 최근 프리 IPO 투자 유출을 마치고 하반기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노그리드도 올 하반기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메타네티 플랫폼 역시 주관사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전 2025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IPO가 가장 큰 저희 회사의 이벤트입니다. 우선 프리 IPO를 투자를 이제 5월 첫째 주에 이제 종료를 했고 저희는 이제 현 시간부로 비전 TF처럼 저희 회사의 그 기술 특례 TF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예비 기평, 7, 8월 달 본 기평을 통해서 기술 등급을 받고 3, 4분기 사업 종료를 해서 결산을 보고 10월, 11월 정도에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대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함께 클라우드 관련 테마도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공공부 부분의 그 클라우드 수주가 많은 기업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주 발주들이 좀 미뤄졌었는데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공공 발주가 이뤄지면은 특히 이들 기업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상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려대학교에 학석사 5년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했습니다. 5년 내내 전액장학금이 나오고 졸업과 동시에 현대차 입사가 보장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고려대에 설립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수소와 로보틱스 2개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합니다. 입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함께 기존 6년 걸리던 학석사 학위를 5년 만에 취득할 수 있고 졸업과 함께 현대차에 입사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대차와 우리 고려대학교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과를 합의를 보고 시작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이유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 때부터 현대차가 정한 커리큘럼대로 교육받고 입사하면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와 로보틱스는 현대차가 UAM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집중 투자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이 될 수소, 그리고 모빌리티,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도 50명 모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50명의 미래 모빌리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루나테라 쇼크로 땅에 떨어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입법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경론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평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첫 단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서 중단된 사례는 329건, 유의 지정은 215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257종, 중복을 제외해도 623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 사유 발생 기업이 42곳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가상화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평가입니다. 수요가 없어진 시장은 그냥 그 자체가 사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본질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첫 단추로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장 제도를 손보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상장, 예탁, 자기매매, 체결, 청산 등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져 이해상충 위험이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A거래소 임직원이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한 미공개 정보로 B거래소에서 선행매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장 규정이나 공시 규정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느냐. 이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강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장 기준을 규정화시키는 겁니다. 한두 거래소만 선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마련해버리면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개 투명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평가 공시기관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보증을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되 거래소별로 다수의 평가 기관을 두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연합회에 저렇게 특정한 한 개의 곳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거래소가 복수의 민간 가상자산 평가 기관의 의견을 무조건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반영 여부 또 그 결과의 내용을 이용자들한테 공개하는 방식의 접근법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노사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후 근로자의 업무의 양과 질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연령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이 정년 연장과 실질적인 업무의 감소 없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의 임피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의 줄 소송이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삼성전자의 450조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숫자는 모르겠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한경신문 기자와 만나 앞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삼성의 기업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수감 기간 동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절치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문가들은 파운드리 후발주자로서 총수부터 직원까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